잃지 마! 떨어질 것 같아! 하지 마! 제발 살려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평생 한복점을 운영하며 살아온 72세 정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며느리가 저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진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수원 변두리 시장 한복점 정순네의 문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열립니다. 정순은 올해 72살이지만 아직도 바느질하는 손놀림만큼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지어볼까? 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온 세월이 손가락 끝마다 굳은 살로 새겨져 있었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게 안에서 정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복 치마폭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득 가게 앞으로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늘 그렇듯 완벽하게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항상 느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마치 가시 같은 불편함이었죠. 아, 연희야. 일찍 왔네. 네, 오늘 시장에서 장 보면서 들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연희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중함 속에 담긴 형식적인 느낌을요.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민호는 어떻게 지내냐? 요즘 회사 일이 많다며? 네, 남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승진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고요. 연희는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데, 어머니도 참 걱정이 많으시네요. 남편이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어머니를 더 걱정하죠. 연희의 말에는 미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순을 나이든 짐짝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은 그런 말투에 익숙해졌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참, 어머니. 수아가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할머니 보러 잘 못 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중학생이다 보니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공부가 중요하지. 수아는 잘 지내고 있고? 네, 성적도 좋고 착해요. 가끔 할머니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수아 얘기를 할 때만은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는 정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잊게 해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장사는 어때요? 한복 입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연희의 말에는 정순의 장사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순이 하는 일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아직 찾는 사람들이 있어. 전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보다는 양복을 더 선호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연희는 정순의 일을 폄하하는 듯한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장 보러 가볼게요. 어머니 점심은 드셨죠? 응, 챙겨 먹었어. 연희가 나가고 난 뒤 정수는 혼자 남아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이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자신이 나쁜 시어머니인 걸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바느질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정말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에서 정수는 오늘도 홀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언제나 불편함이 감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편함이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올지를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연희는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 미경과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알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뭔데? 바이오 관련 주식인데 내부 정보로는 이번 달 안에 FDA 승인이 떨어질 예정이래.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승인만 나면 최소 5배는 오를 거야.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승진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던 차였거든요. 더군다나 주변 친구들의 화려한 생활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던 연희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의미가 있어. 너도 알잖아. 주식은 목돈이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연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자신들의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도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돈마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였습니다. 아, 답답해. 돈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다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때? 들은 얘기로는 한복점 건물도 있고 은행에도 제법 돈이 있다던데? 미경의 말에 연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정순이 평생 모은 돈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순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남편 몰래 정순의 한복점을 찾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던 정순을 보며 연희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아, 연희야.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사실은 어머니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연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어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제 친구가 증권사에서 일하는데 확실한 정보래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투자, 주식 이런 말만 나와도 불안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한 푼씩 모은 돈을 그런 불확실한 곳에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주식 얘기냐? 그런 건 관심 없어. 어머니, 들어보시기나 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FDA 승인만 나면 주가가 5배는 오를 거라고 하네요. 지금 투자하면 안 돼. 정순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주식이란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야. 확실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이번만큼은. 연희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쉽게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특히 빚까지 내가면서 하는 건 화를 부르는 짓이야.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할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빚을 내서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평생 앉아서 바느질만 하던 분이 무슨 투자를 알아요. 정수는 며느리의 날선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속으로만 느꼈던 며느리의 무시하는 태도가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연희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어머니는 평생 이 좁은 가게에서 바느질만 하시면서 무슨 세상 물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모독적인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평생 바느질만 했어. 그런데 그 바느질에서 번 돈을 헛된 곳에 버릴 순 없어. 내가 번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모를 거야. 연희는 그 말을 더욱 큰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돈만 밝히는 며느리로 취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헛된 곳이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답답하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기회라. 연희야, 진짜 기회는 성실하게 사는 거야. 한순간에 큰 돈 벌려고 하는 건 기회가 아니라 도박이야. 도박이라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꼰대세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 돌아가거라.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 흥분이라고요? 어머니야말로 고집만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런 부탁도 들어주실 수 없나요? 연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지만 정순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연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당하다니. 게다가 자신이 평생 우러러봤던 돈 많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인색할 줄 몰랐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 없네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연희는 가방을 거칠게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둘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 깊숙이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바느질만 하던 분이 뭘 알아요. 자신이 했던 말이 되뇌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고 있던 속마음이 터져나온 것 같아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큰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정말 답답한 시어머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지만 연희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닮은 그 고집스러운 성격이 밉상으로 보였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라도 했어? 응, 팀장님이 갑자기 회식하자고 해서.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투자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만큼 보수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돈을 빌리려 했다는 걸 알면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어머니 뵙고 왔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를? 무슨 일이 있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좀 고집스러우셔서.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양쪽 다 건드리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친구 미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희야,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어? 말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진짜? 왜? 뭐라고 하던데? 투자는 도박이라고, 확실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답답한 분이야. 아, 그래? 그럼 어쩌지? 사실 오늘까지가 마지노선이래. 내일부터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하던데. 연희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기회가 바로 코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놓치게 생겼습니다. 미경아, 정말 확실한 거지?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런 정보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야? 응,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그날 저녁 연희는 다시 한번 정순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순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연희야.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너무 흥분해서. 정순은 며칠 전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갑자기 그런 말씀드려서 놀라셨을 거예요. 연희의 다정한 말투에 정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사실 이번 투자가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제 친구가 증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확실한 정보는 처음이래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고요. 정순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또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연희야,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번에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요. 연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런 돈 있으면 수아 교육비에 보태는 게 낫지. 왜 그런 불확실한 곳에 쓰려고 하니? 불확실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고생이라고요? 어머니가 뭘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냥 가게에 앉아서 바느질이나 하시면서 뭘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하세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모독적인 말이 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연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네, 저는 정확히 알고 말해요. 어머니는 평생 이 좁은 가게에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고생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구나. 잘못 보셨다고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잘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런 부탁을 할 때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가족이냐? 연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계속 거절당하는 것도 화나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라기까지 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윽박지른다고요? 어머니가 너무 인색하시니까 그런 거죠.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정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은 것 같아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돈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려준다고? 누가 언제 물려준다고 했니?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상속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 돈을 언제까지 안고만 계실 건가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완전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연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정순과의 갈등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친구 미경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그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연희야, 그 주식 진짜 대박 났어. 사흘 만에 2배 올랐어. 너 정말 아깝다. 연희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수억 원의 수익 기회를 날린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며칠 더 지나자 연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정순의 한복점을 찾았습니다. 정순은 연희를 보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정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화를 내더니 오늘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러니? 사실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투자라는 게 정말 위험한 거더라고요. 제 친구가 말했던 그 주식도 결국 망했어요. 연희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지어냈습니다. 정순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내가 괜히 말린 게 아니었구나.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나들이? 네, 요즘 가을이잖아요. 단풍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어머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가게 일만 하느라 바깥 구경을 제대로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글쎄, 가게 일도 있고 해서 하루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동안 어머니께 불효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연희의 말에는 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연기였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악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 알고 있어요. 설악산 단풍이 지금 절정이래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는 며느리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갈등도 풀고 오랜만에 나들이도 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니까 좀 어색하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번 기회에 저희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연희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거니?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막아주셨던 건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언제 갈까? 이번 주말이 어떠세요? 일요일에? 좋아. 그럼 일요일에 가자. 연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을 계획하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니 이제 똑똑히 보여드려야지. 연희는 인터넷에서 설악산 등산 코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절벽이 있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사람도 별로 없고 절벽도 높고. 며칠 뒤 연희는 남편 민호에게 단풍놀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설악산 단풍 구경 가려고 해. 진짜? 갑자기 왜?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했나 봐. 이번 기회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민호는 아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걱정하던 차였는데 아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잘했어.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응, 어머니도 오랜만에 나들이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연희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앙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고로 보이게 해야 해.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되고. 연희는 인터넷에서 산악사고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며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하면 될 거야. 나이 든 사람이 산에서 미끄러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자신이 무서웠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그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셔야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어. 일요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정수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단풍놀이가 될 줄 알았던 하루가 사실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산구경 가는구나. 정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연희가 약속 시간에 맞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정말 좋은 날씨네. 그러게요.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차 안에서 연희는 정순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정말로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본 곳이 정말 경치가 좋다고 소문났어요. 사람들도 잘 안 가는 숨은 명소래요. 그래, 그런 곳이 더 좋지. 사람 많은 곳은 시끄럽잖아. 맞아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찍고 천천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악산에 도착하자 정말로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산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정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연희야,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둘은 등산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길이었지만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나이가 있다 보니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조금 쉬어가자.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전망대가 나와요. 연희는 정순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장소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1시간 정도 더 걸었을까요? 드디어 연희가 미리 정해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위의 전망대였는데 정말로 경치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어서 아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경치가 끝내준다. 정수는 전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절벽 가장자리는 위험해 보여서 조심스럽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더 가까이 가시면 더 잘 보여요.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연희가 정순을 절벽 가까이로 유도했습니다. 정순은 조금 무서웠지만 며느리의 말에 따라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잘 잡고 있을 테니까요. 연희는 정순의 팔을 잡고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순은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희야, 너무 무서운데. 어머니, 잠깐만 참으세요. 정말 멋진 사진 나올 거예요. 그때 연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요? 뭐라고? 연희야, 갑자기 왜 그러니? 정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살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드려야죠. 무슨 소리니? 연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수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이미 절벽 바로 앞이었습니다. 연희가 정순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저한테 돈을 안 빌려주셨어요? 고작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우셨나요? 연희야, 너 정말 미쳤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쳤다고요? 누가 누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거절하시다니.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세요?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연희야, 제발 정신 차려라. 너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알고 있니? 당연히 알죠. 저를 그렇게 무시하신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는 거예요. 연희는 정순을 절벽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정순은 발밑에 돌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희야, 제발. 이러지 마라.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는 거야? 가족이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평생 바느질이나 하던 분이 뭘 알겠냐고 하시면서요? 그건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했어. 정수는 간절히 사과했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래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쳤다고요. 연희야,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해. 제발 정신 차려라.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어요? 왜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연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순을 밀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나를 무시했죠? 이제 후회할 거예요. 안 돼. 연희야. 바로 그 순간 연희는 정순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정순은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순의 비명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적같이 절벽 중간에 있던 큰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연희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정순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좋아. 이제 내 계획대로 해볼까? 연희는 자신의 옷을 일부러 찢고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설악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피하다가 시어머니가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연희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연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를 밀려고 했어요. 제가 피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정수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연희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원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정순이 실려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연희는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제가 못 말려서 이런 일이. 환자분이 많이 다치셨습니다. 얼굴 열상과 우측 팔 골절, 그리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며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조대원 박상훈이 병원 복도에서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자분이시죠? 구조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뭐가 궁금하신가요? 연희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구조할 때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계속 뭔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안 돼, 연희야,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말리는 것 같았는데. 박상훈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좀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고 당사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안 되라고 하는 경우는 어머니가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머리를 다치셨잖아요. 연희는 박상훈의 말을 자르며 둘러댔습니다. 박상훈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민호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연희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온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다친 데 없어? 민호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시더라고. 돌변? 무슨 소리야? 단풍 구경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니. 나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자기 돈 노리지 말라고. 연희는 완벽한 각본을 짜놓은 듯 거짓말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온순하셨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찢어진 옷과 상처를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랬어? 믿을 수 없는데. 여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이야. 어머니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면회는 짧게 해주세요. 민호와 연희는 정순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희를 보자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연희, 너. 정순이 약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연희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연희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순만이 볼 수 있도록 살짝 손톱으로 정순의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아! 정순이 작은 신음을 냈지만 민호는 어머니가 아픈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연희한테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정순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연희가.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사고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연희가 정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뇌진탕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내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선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다 나으시면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요.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연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예민하셨나 봐요. 나이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희는 교묘하게 정순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정순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김씨만이 정순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나를 절벽에서 밀어뜨렸어.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 김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정순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며칠 뒤 연희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병원 생활이 편하세요? 정순은 연희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왜 왔니? 왜 왔냐고요? 당연히 어머니 문병 왔죠. 효부잖아요, 저는. 연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정신 좀 차리셨나요? 연희야,
제발 그만해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했잖아요. 연희는 정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모처럼 효도하러 갔는데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연희는 마치 자신이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야, 제발 살려만 다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럼 조용히 계세요.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마침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재빠르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호는 아내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어머니를 챙겨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인데요. 하지만 정순만은 연희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구조대원 박상우는 계속해서 그날의 구조 상황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이 무의식 중에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안 돼, 연희야. 이게 정말 단순한 걱정의 말일까? 박상우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병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연희의 완벽한 연기에 모든 사람이 속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 씨는 정순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구해와서 정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님, 이걸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해. 김 씨, 며느리가 다시 오면 이 녹음기를 작동시켜줘. 그리고 자연스럽게 병실 밖으로 나가줘. 김 씨는 정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연희가 예상한 대로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김 씨는 연희를 보자마자 정순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님,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김 씨는 침대 옆 이불 밑에 녹음기를 슬쩍 넣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김 씨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요? 연희는 문을 꼼꼼히 닫고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떨었습니다. 연희야, 제발 뭐예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어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산에서 일어난 일 기억나세요? 제가 어머니를 직접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린 거 말이에요. 정순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연희가 직접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죽었어야 했는데 운이 좋으셨네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남으시다니. 정말 즐기시네요. 너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당연하죠.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했어요. 연희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아무한테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들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야,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화가 나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우습게 봤잖아요. 연희는 그때의 분노를 다시 떠올리며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 주식으로 몇십억은 벌 수 있었는데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였어야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즐겨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연희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산에서 어머니를 절벽 끝으로 밀고 갈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화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죠.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저는 정상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죠. 연희는 완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떨어질 때 비명 지르는 소리 들었어요? 정말 시원했다니까요. 정수는 연희의 섬뜩한 고백에 전율했습니다. 구조대한테 거짓말할 때도 재미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다들 믿더라고요. 바보들 같으니라고. 너 정말 악마야. 악마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저를 무시하고 돈을 안 빌려주셨으니까요. 연희는 정순의 목을 살짝 움켜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천천히 괴롭히면서 어머니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을 거예요. 정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진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건물부터 시작해서 은행에 있는 돈까지 다 저한테 넘기셔야 해요. 안 그러면 뭐야? 병원에서 죽는 것도 간단해요. 심장마비라고 하면 되거든요. 나이도 있으시고 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연희는 구체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나뭇가지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제발 살려줘. 정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연희는 손을 놓았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럼 제 말을 들으세요. 건물 명에 이전하고 은행 통장 다 저한테 넘기세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가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해요. 일주일 드릴게요. 연희의 협박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특히 민호 씨한테는 절대로요. 왜 아들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바보 같은 질문 하시네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연희는 정순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민호 씨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저는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갇히겠죠. 평생 거기서 미친 할머니로 살다가 죽으시겠네요. 정수는 연희의 치밀한 계획에 전율했습니다. 어때요? 선택하세요. 조용히 재산 넘기고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죽으시든지. 너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저도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연희는 마지막으로 정순의 목을 다시 한번 위협적으로 만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건물 이전 서류 다 준비해 두시고요. 안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끝장낼 테니까. 알겠다. 알겠다고 했잖아.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군요. 연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 아셨죠? 마지막 협박까지 남기고 연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다 녹음됐어요? 응, 다 됐어. 연희가 나를 산에서 직접 밀어떨어뜨렸다고 자백했고 또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어. 정순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 김 씨,
믿을 만한 경찰관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어? 네, 제 조카가 경찰이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해줘.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싶어. 정수는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입니다. 김 씨의 조카인 형사 김태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런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은 처음 접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담당 간병인의 조카 김태준 형사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형사님.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협박하고 있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김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직접 자백한 거예요. 김태준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어머니를 직접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린 거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죽었어야 했는데 김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 자백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증거입니다. 할머님, 정말 이 사람이 할머님의 며느리가 맞나요? 네, 제 아들 민호의 아내 연희예요. 저를 산에서 밀어떨어뜨린 뒤에 구조대한테는 제가 먼저 자기를 공격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김태준은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연희의 협박과 살인 계획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살인 미수와 협박, 그리고 사기 혐의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며느리분이 또 찾아올 예정이 있나요? 내일 오기로 했어요. 제 대답을 들으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예상한 시간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순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연희는 병실 문을 닫고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순은 겁에 질린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하겠어. 정말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네요. 연희는 승리감에 젖어 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동안 저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정수는 연희의 요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연희야, 그건 너무 뭐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연희는 정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무릎 꿇으세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정순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김태준 형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예요? 왜 경찰이 여기에? 연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김태준이 수갑을 꺼내자 연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라고요?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정순이 일어나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제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 뭐라고요? 녹음이라니.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를 속인 거예요? 속였다고?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한번 들어보자. 정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에서 어머니를 직접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린 거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죽었어야 했는데 연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김태준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협박을 녹음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연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연희는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는 나를 산에서 밀어떨어뜨렸어. 연희에게 수갑이 채워지자 병실 밖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들어와서 상황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왜 경찰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정수는 아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자백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여보,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여보, 나도 모르겠어. 연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다고? 민호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어머니가 돈을 안 빌려줘서. 연희도 마지막에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 씨, 가시죠. 경찰이 연희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연희는 마지막으로 정순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정순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 너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연희가 끌려간 뒤 병실에는 정순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희를 제대로 못 봐서. 민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사람 마음속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야, 우리는 살아야 해. 수아를 위해서라도. 정수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끼리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수는 민호와 함께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연희,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몇 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검찰 측 증인으로 구조대원 박상훈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구조 당시 피해자 정순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안 돼, 연희야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박상훈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고인 연희에게 살인, 미수,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연희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끝이야. 법정을 나오면서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희와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민호야,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수아는 어떻게 할 거니? 수아는 제가 키우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당연히 도와줘야지. 수아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로부터 몇 주 후 민호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수아는 아직 어린 나이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수아가 물었을 때마다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멀리 가서 공부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부해요? 오래. 아주 오래 공부해야 해. 정수는 그런 아들과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서울 떠나자. 떠난다고요? 응, 여기 있으면 자꾸 안 좋은 기억만 떠올라.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호야, 한복점 건물을 팔려고 해. 갑자기 왜요? 이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일부는 나를 구해준 119 구조대에 기부하고 싶어. 정수는 박상훈 구조대원이 자신의 말을 기억해뒀던 것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는 수아 교육비로 신탁하고.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뭘로 사세요?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남을 거야. 그리고 뭐니 해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재산이니까. 몇 달 뒤 정순과 민호, 수아는 전라남도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다.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정순도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다시 한복점 하실 거예요? 그래, 작게라도 해보자. 너도 도와줄 거지? 물론이죠. 새로운 한복점 정순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정순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순과 민호, 수아는 함께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단풍 정말 예쁘다. 수아가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네. 정수는 붉은 단풍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여기로 이사 오신 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그리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말거라. 정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그래서 연희한테 속은 거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지?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때 수아가 뛰어와서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아빠랑 계속 함께 살 거예요. 그래, 우리 수아. 할머니도 수아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한편 감옥에 있는 연희는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연희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한복점에서 수아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바느질은 마음을 담아야 해.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할머니처럼 바느질 잘하고 싶어요. 수아가 원한다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민호와 수아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는 것도 즐겁다. 연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정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나는 내 마지막 생에서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진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지는 못한다는 걸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